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꿈결 같은 명절 연휴가 다 지났고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드디어 대선 후보 사자토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어제 저녁에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양자토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쭉 들어봤는데요. 주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의 토론이 고성 한 번 없이 화기애애하게 오갔고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심지어 공통점이 많더라, 후보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자, 오늘 사자토론은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연휴 사이에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의전 의혹이 나왔고요. 또 화천대유 김만배 녹취에 윤석열 후보가 등장한 정황 등 이 또 네거티브와 검증 사이의 이슈들이 토론에 오를 것 같습니다. 치열해도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대선 외에도요, 경제와 사회 이슈들,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양상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죠.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설 연휴 민심 변화와 오늘 진행될 TV 대선 토론의 방향을 짚어보도록 합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연휴 마지막 날 오평론가 대신 김준일 대표가 막 달려왔어요, 집에서. 네,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파자마만 입고 달려와서 오창석 어디 돌아다니는 거야? 생방송에서 네. 혹시 클럽 갔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클럽은 뭐 문도 열지 않았던 걸로 알고 그렇죠. 있고요. 철저히 방송국만 돌아다녔는데 네.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많아요. 아마 검사를 좀 자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노출이 됐습니다. 모두 다 처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오늘 발표된 어제 하루 확진자가 22,000명 넘었고요. 맞습니다. 설 명절 연휴 이동이 또 많았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또 폭증하지 않겠는가. 네. 자, 알아서 스스로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이 예정된 가운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예요, 김혜경 씨. 의전 논란이 계속 이제 엎치락뒤치락했는데 네. 사과도 나왔어요. 좀 정리가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의혹이 불거졌을 때, 보도가 됐을 때, 네. 이 관련자 이제 배모 씨, 그러니까 이 5급 사무관이었던 배모 씨가 공무수행 중에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문을 처리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라고 네네. 반박을 했습니다. 강하게 반박했었죠. 그런데 한 닷새 만에 입장을 좀 바꾼 셈이 됐는데요. 어제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 배 씨가 입장문을 내고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는 사실을 인정한다. 도지사 음식 배달 같은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7급 별정직 비서로 근무한 A 씨에게 이런 여러 가지 심부름을 시켰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했냐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 씨에게 요구했다.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네. 사과를 했는데요. 이런 배 씨의 좀 바뀐 입장이 나오자마자 한 몇십 분 지난 다음에 김혜경 씨가 또 입장을 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서 모든 도움을 받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 그동안 고통을 받았을 이 7급 별정직 비서 A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황이 이제 바뀐 셈이 됐죠. 네네. 그리고 오늘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직접 사과문을 냈어요.
여기서 사과문을 내면서 이 심려끼쳐 죄송하고 규정 따라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 이렇게 반성을 했고 또 이 법인카드 이 부정 사용 의혹 네. 이게 또 어제 KBS 보도로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서 진상을 밝혀달라.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연휴 사이에 쭉 벌어진 일들인데 그동안은 이제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죠. 이 김건희 씨에 대한 뭐 녹취 논란이 꽤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가 이번엔 다시 여당 후보 이 배우자 문제가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이제 경기지사 재직 시에 5급 사무관이 7급 별정직 비서에게 사적인 일을 시켰다라는 의혹이었고 어제 새로 제기된 건 KBS 보도로 이제 법인카드를 이제 사적으로 유용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선대위 내에 배우자실이 운영되고 있다.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 배우자를 수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논란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캠프마다 상황이 또 다르니까. 자, 우창석 평론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빠르게 사과하는 건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논란을 이어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여할 막론하고 공무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다, 활용이 됐다. 라는 부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로서는 빨리 사과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까지 뭐 조사가 이어져서 어떻게까지 뭐 김혜경 씨가 뭐 조사를 더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일단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감정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 부인보다는 그 밑에서 일하는 일반 공무원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정말 좋아서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니 위에서 시키면 내가 거절할 수가 있나? 사실 거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진심 신에서 뭐 잘 보려고 했다라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을 것인가 또는 믿을 수 없을 것인가를 따져본다면은 아닌 국민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과하는 것이 맞고 어쨌든 일어난 일은 맞잖아요. 어떠한 전 관계든 간에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빨리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아들과 관련된 논란이 터졌을 때도 또 빠르게 사과를 했었고 네네. 또 후에 김건희 녹취록이 터졌을 때도 저도 제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는데 다르게 논평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취지 발언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후보자로서 늘 한결같이 빠르게 좀 사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팩트가 빨리 확인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빠른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다. 좀 후보마다 좀 이제 대응하는 입장, 태도 이런 건 이제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뭐 방송에 또 출연해서 인터뷰에 후보의 배우자도 무한 검증의 대상이다. 자신도 그렇다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를 빠르게 했다. 자, 이제 배모 씨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김혜경 씨와는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내가 지시를 받은 바 없지만 자신의 임의로 도지사 부부에게 잘 보이려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네, 또 오늘 토론에서 아마 공방에 이제 한 의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야당의 공세가 예고된 게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이 네, 이재명 후보 안에 김혜경 씨 황제 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출범한다. 출범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곧 만들어질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뭐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또 직장 내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양자 토론은 억지로 피해갔지만 김 씨의 공급 유용 의혹, 또 갑질 사례 같은 불법 탈법 사례가 끊임없이 터지는 걸 막을 수 없는 거 아니었냐 권영세 본부장이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갑질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을 몸종 부리듯 갑질한 의혹인데 이 김혜경 방지법에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계속해서 좀 끌고 가면서 공세를 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센터는 만들어진다. 보다는 만들겠다로서도 연장이 되는 거죠. 생명 연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김혜경 황제 갑질 진상규명센터 센터장 누구로 할 거죠?
센터의 위원은 누구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이 논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네네.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사실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김건희 무속신앙 진상규명센터. 이렇게 이어가려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직도 국민들이 조금 더 원하는 얘기는 이제 공약 논쟁이라든지 정책 논쟁이라든지 이런 걸 원할 텐데 어쨌든 국민의힘 선택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선이나 혹은 이제 또 어찌 보면 이제 법적인 뭐 절차의 문제나 이런 사안이 터졌으면 그거는 뭐 이제 끝까지 네. 확인이 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게 마땅한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대선의 와중에 여야 후보가 네. 배우자 난타전을 벌이면 저는 진짜 이건 정책이 실종되겠다. 네. 다룰 수 있는 만큼의 검증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거기 더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쳐서 네.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배우자 난타전이 무섭네요. 예, 좀 무섭기도 하고 네. 뭐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배우자까지도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네. 그건 김건희 씨한테만 해당되는 건 이건 아니거든요. 서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네. 서로 지켜야 할 룰인 것 같아요. 네, 서로 지켜야 할 룰이 돼버렸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1월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 차를 타고 움직였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민주당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 그리고 뭐 사드 추가 배치, 병사 월 봉급 200만 원 인상 등등의 짧은 공약과 그리고 그 공백이 있는 상황. 사실은 공약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전 것보다는 파급력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또 이런 네거티브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전히 민주당은 공약 선점이라든지 네거티브 선점도 좀 안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듭니다. 자, 오늘 또 이 토론이 예정돼 있으니까 여기 올라올 다양한 검증 의제들을 좀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좀 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큰 관심이었죠.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녹취록 안에서 이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뭐 이런 이제 녹취가 보도될 예정이었다가 보도가 안 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무리가 커졌어요. 네. 자, 박 기자님 그동안 또 취재하셨을 텐데 카드가 네. 뭔지 찾으셨나요? 카드가 뭔지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드는 안 찾고 그러니까 휴일 동안 카드 놀이만 하셨나요? 아니 이게 사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카드 이 발언 전후에 네네. 어떤 얘기가 있었냐 맥락을 봐야 알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상황을 좀 보면 앞뒤 상황을 봐도 이 카드가 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 카드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거는 이 대장동 이 정말 중요한 그런 몸통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비판이 나오고 있고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엄정한 수사를 두려워하는 공범들에게 김만배 씨가 허풍 떤 거다. 허풍이다. 좀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카드가 뭔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측의 주장이 계속 맞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검찰에서 이 윤석열 이 세 글자가 언급된 이유와 맥락 등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사가 진척이 되면 조금씩 나올 걸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추정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게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김만배 씨 누나 부동산 거래했다는 의혹 이것도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김만배 씨를 알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 얘기가 나와서 또 카드 얘기가 나온 시점이 2020년 10월 26일 그때 나왔던 녹음된 네. 정영학 녹취록이에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가 언제냐.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당시엔 검찰총장이죠. 네, 그때 국감을 받았던 그 시기입니다. 그 나흘 뒤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석열 특검부터 해가지고 뭐 특검이 아니라 그 국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씨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녹취록 상에서는 드러나지가 않지만 이 상황
이 국감에서 윤석열 후보가 사실 이 정치할 거냐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즉답을 맞아요. 피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가 나는 부하가 아닙니다. 그 발언했던 그렇습니다. 예,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뭐 이 카드면은 윤석열 죽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계통이 안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볼 때 뭔가 이 정치권에 나서려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그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산 부동산 거래했던 그러니까 이게 뭐 1년 반 전이에요. 이 녹취록 1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좀 얘기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은 이 실체를 밝혀라. 검찰이 수사로라도 밝혀라. 또 이런 녹취가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이것은 알려졌느냐.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건 다 사전에 녹취 문제를 따라갔는데 이런 또 이제 비판인 거고 또 한편 야당은 아까 박 기자님 얘기했지만 이거 허풍에 불과하다.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오평론가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의 의심이 들죠. 왜 이 부분은 알려지지 않았을까. 최근에 조사에서 나왔다라든지 그런 네네.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네, 원래 있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애초에 이 대장동 수사 국면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넘어갔고 김만배 씨가 소환되기 전에부터 이 얘기가 있었단 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의 모든 데서는 뭐 물론 제가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정해지진 않았었지만 네. 유력한 주자로 누가 봐도 보였었던 부분이니 오히려 지금보다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보다 더 조사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네네. 근데 그때 안 했다는 것은 더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물론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라고 하는 것이 전후 맥락상 무엇인지 전혀 암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흔히 말해서 내가 이 정도로 뭔가 현 검찰총장과 또 이제 인연을 맺고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야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왜 그러지 못하고 왜 이제야 나왔었느냐라는 것이고 만약에 특검이 진짜 야당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 김만배 씨의 이 취지의 발언이 녹취록에 남아 있으니 그럼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인데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네,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을 대장동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게임이 아니고 여기에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개발되지 못하던 땅이 개발되도록 만든 사람은 누군 것인가. 개발 차익은 왜 누군가가 특정이 많이 가져갔는가. 모든 걸 다 터놓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김만배 씨 발언 취지도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네, 자 김만배 씨가 구속되기 전이었으면 이런 녹취가 나왔으면 이제 언론이 취재를 했겠죠. 네. 네. 이 김만배 씨 본인이 한 얘기니까 본인이 뭐 이거 허풍이었다라든가 뭐 실체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좀 암시 뉘앙스를 풍긴다든가 그런 네. 게 나왔을 텐데 지금은 구속 기소 상황이라 어렵고 네. 자, 취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 대목을 들었다면 취조를 또 했었어야 하겠죠. 네. 검찰은 지금 이 대목을 취조했는지 뭔가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 넘어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이게 되고 떠오르는 있습니다. 장면이 있는데 네. 언론에 만약에 김만배 씨가 소환되기 전에 이게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남욱 변호사가 입국했을 때 JTBC가 인터뷰를 했었죠. 네네. 이재명 후보 CR도 안 먹힌다고. 아, 그러면 김만배 씨 찾아가서 언론이 똑같이 물어봤겠죠. 그 카드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카드가 무엇인지 실제하는 것인지 그 카드가 알려진다면은 실존하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실존하는 것이라면 그 카드가 공개됐을 경우에 실제로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가 네. 언론에서 회자가 많이 되었을 텐데 그렇겠죠. 왜 그 부분만 유독 가려졌는가는 의심을 거두기가 힘듭니다. 자,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12시 39분 넘기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이죠. 지금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도로 상황 평소보다 좋습니다. 다만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서종 노문 1교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 나서 1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종터널부터 2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는 장수부터 송내까지 밀리고요. 김포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요금소 앞두고 차로 변경
변경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는 일죽에서 3km 구간 정체고요. 남이천 나들목 부근에서 1km 구간 고장난 차 여파로 막힙니다. 남부권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으로는 달산 2터널 부근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싣고 있던 화물이 쏟아졌습니다. 처리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요. 2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연휴가 다 끝나서야 오늘 저녁에 방송 3사 주간 사자토론이 예고돼 있는 시간인데, 자, 어제 이미 양자토론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와 좀 약체인데 지지율이 전혀 잘 안 나오는 김동연 후보와 토론이 있었는데 95분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네, 뭐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뭐 자신의 정책 공약도 설명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묻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가지고 네. 저는 오랜만에 좀 토론다운 토론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볼만했습니다. 물론 일부 뭐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러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네. 토론이라고 하면 정책과 비전을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좀 호평을 좀 받는 네, 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좀 전문가로 네, 네. 적극적으로 좀 띄우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경제 전문가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부총리까지 지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이 구호성 공약이 지금 난무하는데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김동연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공감한다. 네. 말만 많이 하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모습도 있었고 또 실력 있는 것을 김 후보가 실력 있는 것을 세상 사람이 다 아니까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훈훈한 얘기도 오갔고 그리고 책임 총리제 얘기가 나왔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좀 공감하는 모습 이런 것도 눈에 띄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총리는 가능하면 권한을 행사하게 하자. 대신 책임을 묻자. 책임 총리제 얘기를 하니까 김동연 후보가 책임 총리제 말 아닌 뭐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찬성한다. 네. 많은 정부에서 총리는 대독 총리, 간판 총리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의 모든 것을 다 알겠냐. 제가 어떻게 김 후보의 경제적인 또는 재정적인 문제나 전문성을 따라가겠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김동연 후보를 뭐 띄우는 이런 모습도 보이면서 네. 서로 좀 공감하는 부분을 많이 찾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물론 이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이렇게 많이 내놨는데 이거 다 재정적으로 가능한 거냐. 이런 실현 가능성을 묻기도 했어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뭐 풀어서 좀 위기 시대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동연 후보는 아니다. 이거는 위기가 금방 안 끝날 것 같아서 우리가 우선은 구조조정하고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 앞뒤를 따져봐야 된다. 여기서는 약간 좀 의견이 갈리는 모습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좀 훈훈하게 네. 진행이 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유튜브로 봤더니 한 뭐 2-3천 명 처음에 동시 접속자에서 중간에 한 3만 명까지도 이제 그 토론을 보더라고요. 네. 대선 후보들에 대한 궁금증, 특히 경제 공약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어제 전 참 좋았던 게 고성 한 번 없이 얼굴 붉히지 않고도 네. 이견을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도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구나. 또 뭐 반론도 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오평론가님 단일화합니까? 갑자기 김동연 후보 민주당과 단일화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단일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죠. 열려 있다. 네, 충분히 열려 있다. 왜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경제 분야라든지 그리고 국가 행정을 해본 사람 앞에서 더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후보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 모든 대통령, 모든 도지사는 다 할 수 없다. 다만 이제 판단력을 내려서 그 사람에게 맡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그렇다면 경제 분야에서는 김동연 후보에게 일정 부분 맡길 수 있다라는 제스처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동연 후보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새 정부를 거치면서 공직을 했는데 차관, 장관, 이제 부총리 이렇게 새 정부를 거치면서 MB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정책과 공약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를 뭐로 들었냐면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 10,000원 여기에 너무 매몰돼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걸 너무 쳐다보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기본소득 공약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 네, 이재명 후보가 그 이야기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 위원회에 설치를 해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겠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앞세우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와 손을 잡는다고 했을 때 기본소득은 현실성이 없거나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되니 김동연 후보와 함께하면서 이 부분 조금 더 논의해 보겠다라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름답게 형성된다면 단일화를 하는 것이고 네. 단일화를 한다면은 김동연 후보와 캠프에 들어와서 경제나 이런 부분을 경제 정책을 마지막까지 다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또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단일화 가능성 일단은 열렸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고성은 없었고 실제로 심각하게 출혈 있는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후보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 얘기를 좀 더 듣겠습니다. 얘기 더 발언을 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뭐 대립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대의 느슨한 연대의 느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슨한 연대의 느낌이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센 비판은 정치개혁이었어요. 네, 지금 위성정당 민주당에 네. 이제 4선, 사선 5선 의원이. 이상 다선 의원이 한 75% 있는데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하지 못하게 한 건 찬성이나 4, 5선 의원들이 리셋을 시키고 이번 배치를 초선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이거 꼼수 아니냐 얘기했는데 그건 듣고 보니까 일리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반박 없이 네. 자, 민주당 당론이 아직 아니고 일부 의원에 발의한 내용일 뿐이다. 또 참고하겠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뭐 이 개혁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김동연 후보의 지적 이런 걸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이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다, 한번 들여다 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는 뭐 그렇게 큰 쟁점이나 논쟁이 없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요. 다 들어주는 그런 토론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제 이제 토론 보면서 양자 토론을 하면 정말 좋겠다, 좋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랑도 이재명 각 후보가. 후보들 간에도.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두 사람씩 토론을 해야 뭔가 또 밀도감 있는 느낌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양자 토론을 해서 뭐 안철수 후보랑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네, 얘기할 수도 네. 있고 심상정 후보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김동연 후보랑 얘기해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네. 있고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랑 양자 토론을 통해서 서로 국민들이 비교해 볼 수 있는 아니면은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네. 주면 어떨까. 자, 그게 오늘 좀 좋더라고요. 사자 토론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맞수 토론, 양자 토론 또는 뭐 다자 토론이 이어져 가길 바라고요. 네. 2월 15일이 금방 닥쳐오는데 이제 그 이후엔 법정 토론 3번은 기본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오늘 사자 토론은 윤석열 후보는 뭐 필히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오늘 토론. 오늘 토론 어제 잠깐 고성이 오갑니까? 좀 오갈 것 같습니다. 아까 의혹 얘기를 우리가 또 잔뜩 해놔서. 네. 네, 오고 갈 것 같고 특히 오늘 이제 주제는 두 개예요. 두 개. 부동산 외교안보 주제를 가지고 아, 부동산 외교안보. 네, 이걸 가지고 후보 1인당 질문과 답변 포함해서 5분씩 하는 네. 그런 토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자유주제 한 꼭지랑 일자리 성장 한 꼭지. 네, 각각 28분씩이에요. 그 말은 후보 1인당 7분씩 주도권을 갖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별 토론, 주도권 토론. 그렇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로 보이는데 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최소 2명의 상대 후보에게 질문해야 되지만 자유주제를 통해서 각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 자질 검증 또 이른바 오늘 불거졌던 의혹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로. 그러면 이제 우리 오평론가 전문 영역이에요. 이제 삼국지가 아니고 사국지예요. 자, 오늘 각 후보들의 토론 전략 또 이제 전개 양상 어떻게 좀 전망 예상하십니까? 이게 진보는 보수의 영역을 침범하고 보수는 진보의 영역을 침범해야 대선 이깁니다. 아, 그래요. 네, 서로 오가야 또 되거든요. 의제를 뺏어와야 돼. 네, 뺏어와야 되는데
심상정 후보는 아마 이제 진보에 있으니 이재명 후보에게 그게 진보다운 거냐라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네네네. 왜냐면은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이라 예. 정의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공약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 근데 그거 진짜 할 거냐? 할 거냐? 라고 집요하게 물어볼 것이고 그럼 이재명 후보는 어제 김동연 후보와 토론회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답변을 할 건지 아니면 난 이거 놓치진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메시지 고민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3대1, 3대1 싸움이 될 텐데 대장동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심상정,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그렇겠네요. 네, 취행가 될 것이고 김건희 씨와 그리고 장모 비리가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교라든지 네. 병원장 중심의 병원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맹공할 겁니다. 네네. 수사 얘기하고 수사에 넘겨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끝나자마자 심상정 후보가 아니 본인 가족에서는 왜 그런 잣대를 안 들이미시죠? 네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사까지 읊으셨으니까 네. 이거 나오나 한번 지켜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공약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지지율 빠진 거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진짜 국가 어젠다 비전이 있는 것이냐? 네. 라는 질문과 함께 누가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혼자 그 이글루 같은 데 있었잖아요. 지지자들은 뒤에 있고 철회 농성할 때 지지자들 뒤에서 추운데 서 있고 본인만 따뜻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투명 천막 국가 지도자로서 할 일인가? 추울 때 같이 눈바람 맞고 비바람 맞아야 되는 것이 지도자 아닌가? 라는 질문 혹시나 누가 장난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까지 뭐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네, 그런 생각이 아유, 듭니다. 과기술 전문가인데 좀 추위를 막았기로써니. 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두 분 다 답해 주세요. 자, 안철수 후보가 주목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있고 윤석열 후보가 있어요. 박 기자님, 누구를 더 공격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요? 네. 윤석열 후보를 더 공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야권 주도권?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서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좀 상승세를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보다 내가 더 나은 부분이 있다. 내가 더 정책적으로 더 준비가 됐다. 이런 걸 부각할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또 적용교체 주장은 하고 있으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공격을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우평은 의원님, 안철수 후보의 전략은요? 저도 철저히 동의하는데 흠결 없는 후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뭔가 있고 윤석열 후보도 연휴 뭔가 중에 있고. 가족들이 봉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흠결이 없는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더 맹공할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 대표가 묘한 메시지를 냈어요. 네. 안철수 후보는 진보랑 단일할 수도 있다. 이재명과 단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 아니니까 우리 지지자들은 저쪽에 지지하면 안 돼요. 네네네. 라고 철저히 외면 무시 전략을 지난 재보궐선거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도 각을 세우되 윤석열 후보 표를 더 뺏어와야 이 지지율이 더 굳건하다라는 것을 네. 알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더 지지율을 끌어모으지 않으면 네. 저쪽은 나를 단일화 상대로 안 볼 수도 있겠다. 네. 뭐 혹은 완주한다고 얘기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2강 후보니까 세게 붙을 게 뻔하잖아요. 네. 이 두 사람과의 토론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안 나올 수 있고요. 그래요. 양당 후보 모두 안철수 후보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자, 오미크론 확진자 오늘 22,000명 넘게 발표가 나왔고요. 오늘부터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첫날이라 다소 혼선이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검사를 가실 때는 이 자가진단 키트에 의한 검사인데 그래도 병원에서 이제 5,000원 유료로 의료인이 검사를 해준다고 하니까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입뉴스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9112님 청취자 번호입니다. 이런 글을 주셨어요. 드디어 대선 토론의 날이네요. 고성 없이 정책 토론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안 좋은 모습 보이면 후보가 손해죠. 정말 이제 품격 높은 토론을 요구드리면서 그래서 유로파의 노래를 주셨네요. 파이널 카운트다운 들으시고 저는 입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냐고 질문했을 때 인류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분들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류는 세계의 모든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지요. 이와 발음이 같은 것으로 어떤 방면에서 첫째가는 지위나 부류를 가리키는 인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인류 기술자라든지 인류 기업과 같이 말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인류와 나중에 말씀드린 인류는 똑같이 발음하지만 뜻은 전혀 다른 별개의 단어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을 뜻하는 인류는 첫 번째 음절의 받침이 니은이고 그 뒤에 리을로 시작하는 말이 온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니은이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이 바뀌기 때문에 인류라고 발음하지 않고 인류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라, 전람회, 설날, 하늘나라의 경우도 모두 같은 규칙에 따라서 리을, 리을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르게 니은, 니은이 연이어 나올 때 이것을 리을, 리을로 발음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념을 관념으로 발음한다든지 천년만년을 천년말년으로 발음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 관념, 천년만년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으니까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선은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이 시간 전국적으로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다소 불고 있는 쌀쌀한 오후 시간대입니다. 입춘 추위는 꿔다해도 한다. 입춘에 장독도 깬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늦추위는 꼭 온다는 의미고요. 낮에도 이렇게 찬바람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9도로 평년보다 1.5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륙과 강원 산지 등 한파특보 내려진 몇몇 지역의 경우는 영하 10도 이하를 맴돌았습니다. 체감온도 때문에 더 추웠는데요. 이번 한파는 당분간 지속됩니다.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3도, 전주 4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날씨가 전반적으로 비슷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서해안에 눈이 조금 날릴 걸로 보이고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해상에서 만들어지게 될 눈구름대의 영향을 내일 밤부터 받게 됩니다. 내일 밤에서 모레 사이에 충청, 호남, 제주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모레까지 최대 10cm 이상, 호남 지역은 7cm 이상까지도 적설량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직후 나타났던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상당 부분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우크라이나 정세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증산 방침에도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인 배럴당 88.26달러로 치솟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격화되면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35만 명에게 손실보상금 약 1조 7천억 원이 선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75%가 신청했고 63.6%가 지급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가 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대선까지 34일 남았습니다. 설 이후 민심 어디로 향할까? 최고의 관심사죠. 자, 오늘은 대선 후보 4인의 첫 TV 토론회도 열립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예, 자, 이 설명절, 그럼 우리가 밥상 민심, 차례상 민심 얘기하는데요.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저도 지역구 유권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정권 교체에 대해서 보다 확고해진 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 제발 말씀하신 분들도 네. 적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정책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후보의 메시지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 행보에서 더 단단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자리매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제발 정권 교체 열망은 강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보통 매주 이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지지율로 네. 일부 확인되지 않습니까? 네네. 설 이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론조사마다 사실 편차가 있죠. 맞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총합을 본다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락세를 멈추고 저희가 반등세에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설 이후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건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는 정권교체 민심이 이게 물에 끓는 점이 섭씨 100도라면 한 98도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윤석열 후보 지지율로는 아직까지 충분히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남은 기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민심 결집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행보 하나하나 이어가야겠다. 그러면 그 끓는 점이 곧 폭발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비등점이 다 윤 후보의 지지율로 오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걸 남은 기간 끌어오겠다 말씀 주셨어요. 자, 민주당은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설 연휴 이후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는데 이거 네. 좀 착각일까요? 어쨌든 그 각 후보에 대한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내부 결집을 위한 단속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설 연휴 막판에 김혜경 씨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에서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두였다고 전 생각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저녁에 네. 대선 후보들의 첫 사자 토론이 열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후보 아주 가장 좀 큰 관심사 아닌가 싶은데 네. 어떤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고 계실까요? 전략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가진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그리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대통령으로서의 본인이 가진 장점을 국민분들께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5년간의 민생의 고통이 있었죠. 그거를 네. 이제 단절시키고 새로운 나라 더 잘 살 수 있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또 가족분들께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탄생시키라는 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정직성, 그리고 강직함, 그리고 사심 없이 퍼블릭 마인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정책 비전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저도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최근에 네. 윤석열 후보의 연설이 굉장히 힘있고 많이 들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네네. 그런데 토론은 이제 또 오랜만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경선 토론 16차례 있었고요. 뭐 마스 네. 토론, 다자 토론 다 해보셨는데 간혹 뭐 청약 통장 논란이라든가 이 말실수 구설들이 또 있었던 게 사실이라 네. 오늘은 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비를 했을까요? 저희가 선대위를 해체한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나 행보에서 상당히 간결해지고 그로 인해서 더더욱 임팩트, 즉 영향력이 배가 되는 걸 많은 분들이 느꼈다라는 게 제가 설 연휴에 접한 민심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국민의힘 경선 때도 토론을 많이 윤석열 후보가 거쳤고요. 다만 정치에 입문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처럼 토론 스킬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토론은 말싸움이나 말솜씨 경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걸 대신 묻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태도가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윤 후보의 토론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대해 보죠. 아까 정직성, 강직함 이런 대목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필히 네. 아마 대장동 관련 이슈는 오늘 토론회에서 언급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4명 토론이니까 뭐 유력 후보가는 아니어도 안철수 후보나 또 심상정 후보도 꺼낼 수 있는데 지금 그동안은 이게 여당에 대한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네네. 최근에 이제 김만배 씨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가 언급됐다. 이 카드가 뭔지는 뭐 오늘 통 모르겠어요. 다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박영수와 윤석열이다. 대선 승패 상관없이 특검해야 한다. 이런 주장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초조한 민주당으로선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에 인허가를 내줬나요?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사천대유의 김만배 씨로부터 선거법에 있어서의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력을 받았나요? 그건 아니죠. 네. 저는 이재명 후보와 그런 김만배 씨의 관계가 결국은 지난번에 권순일 대법관의 무죄를 이끌어주는 그런 판결로 해서 분명히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일을 부인하려고 하고 마치 윤 후보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거짓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오늘 토론에서도 분명히 시시비비가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장동이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가 믿을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든 복지든 지도자의 신뢰성이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됩니다. 우리 국민이 검증해야 될 것도 지도자로서 리더십의 신뢰성이죠. 네. 기본소득도 실종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 외치면서 부동산 정책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경제 성장 정책을 커닝하기 전에 왜 지난 5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망칠 때 이재명 후보는 아무 말도 없었는지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는 대장동을 이재명 후보님은 경기도 휩쓸면서 단 한 번도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정 운영을 대장동을 했던 방식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대장동으로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물음부터 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은대 단장님 얘기가 오늘 분명히 토론에 나올 것 같네요. 한번 이제 아닙니다. 예.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네네. 질문을 이제 던져주셨고 네. 민주당이 답하든 오늘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답하든 네. 한번 답을 기다려 보고요. 자, 이게 이 명절 연휴 사이에 또 새로운 건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죠, 김혜경 네네. 씨. 뭐 황제 의전 이렇게 야당은 이름을 붙이셨고요. 네. 또 법인카드 사용 의혹도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사과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네네. 자, 윤 후보가 토론회에서 언급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를 대장동 사건처럼 그런 일 없다고 뭐 일부 잡아떼거나 아니면 꼬리 자르기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16년에 이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고 뽑지 말아야 할 일명 머슴의 유형을 제시했었거든요. 거기에는 주인이 맡긴 권한과 돈을
자신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된다고 이재명 후보가 네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사람을 계약직으로 뽑아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시장 부인의 김혜경 여사의 장보기를 대신하고 수족으로 부리게 한 건 그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즉 네. 규정이 없는 권리와 특혜를 10분 누렸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김혜경 여사에게도 자신의 원칙을 적용할지 답해야 되죠. 네. 그러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을 입속의 발판으로 하게 한 셈인데 이게 알았으면 주범이고 몰랐다고 버텨도 무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재명 후보가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과 나를 위해라는 슬로건을 걸으셨는데 나를 위해 법인카드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샀고 그 법인카드로 초밥을 산 걸 국민들이 과연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지자체장이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네. 저는 그래서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저희가 곧 잠시 뒤에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대리 사과하시지 말고 SNS로 종이 한 장으로 사과하시지 말고 반드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저희가 오늘 일부에서 오늘 이슈 분석하면서 그런 우려를 했어요. 배우자 리스크들이 이제 양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또 배우자 토론에 난타전되는 건 아닌가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김건희 씨 쪽도 녹취록 공개 이후에 뭐 무속 논란 등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김건희 씨가 공식 행보하는 거 아닌가? 프로필 촬영도 나왔고 또 포털에 이제 인물 정보도 떴고 또 학력도 올라오고 그래서 공개 행보가 임박했다 이런 이제 추측이 많았는데 어제 보니까 이항수 수석 대변인 당분간 활동 계획이 없다. 그럼 그 이유는 뭐고 대선 과정에 그래도 배우자가 좀 함께 동행할 필요는 없을까요? 일단 그 논의와 별개로 저는 이번에 김혜경 여사의 건은 즉 김혜경 여사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이거는 김혜경 여사가 아닌 이재명 후보가 답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후보가 합니다. 답해야 한다. 당연하죠. 네. 그것은 그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일했던 분에 대한 부정 채용 그리고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그 법인카드가 사적인 용도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도 대리 처방을 받았고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혐의가 충분히 있죠. 그러면 이 직권남용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는 김혜경 여사뿐만 아니라 후보자 본인에 관련된 겁니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는 사회를 이루자고 이재명 후보가 예전부터 얘기했거든요.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자고 했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 본인이 자신이 규정이 없는 권리와 특혜까지 특권을 누리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사모님의 문제로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의 문제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물론 선대본 차원에서는 검토 중인데요. 자숙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선거 지원에 바로 나서는 거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적당한 시점이 어디인지 그 고민은 저희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고민 중이다. 자, 고민이 이제 정리가 되면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자, 이 사드 추가 배치, 외국인 건보료 문제 등 윤석열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좀 공약 과정에 내놓는 것들 중에 일부가 혐오 정치 조장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고요. 또 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등 좀 이대남을 잡기 위한 갈라치기 전략이 과하다 이런 비판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걸 먼저 답해드려야 되나요? 이 단장님 편하신 쪽으로 하세요. 일단 이대남이라고 하는 그 계층으로 한정짓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을 갈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체가. 그럼요. 네, 여성과 촛불 폐지는 젠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의 이름으로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긴 게 많았고요. 그리고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묘사를 하곤 했죠. 정작 강한 자의 여성만 즉 윤미향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몰아주는 사이에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여성은
여성가족부에 찾아갔지만 2번이나 외면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한 편의 여성만 감싸고 남의 편의 여성은 오히려 외면했던 게 여성가족부였죠. 부처로서의 적절성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부처로서 가지는 권한을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촉발시킨 거기 때문에 폐지를 요청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대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40대, 50대 그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고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한 게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세대로 나누는 그런 접근 방식에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네. 사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고고도 미사일인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저격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각을 높이 세워서 고각으로 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성주에 있는 것으로는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배치를 해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는 건데 왜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 국민들의 권리가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색깔론으로 회칠되고 색칠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이야기는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정당하게 돈을 내면서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사이에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역차별받는다고 생각하겠죠. 네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중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형평성과 보편성의 원칙에 맞춰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낸 만큼 보상해주는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걸 살펴보는 건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준석 대표 SNS에 네. 국민의 선택, 지금 바로 윤석열 이렇게 올라왔고요. 네네. 오늘 국민의힘이 이제 새로 발표한 슬로건을 보니까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그래서 이제 기사 하나를 보니까 이게 일주일이 안 돼서 슬로건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네네, 대표 괜찮습니다. 입장에서 함께 그 홍보본부에서 실무자들이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선거 일정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윤곽만 잡혀도 함께 공감해야 되는 슬로건이 있고요. 네네. 오늘 내놨던 슬로건은 최종형인데 이준석 대표도 같이 공감을 했지만 슬로건을 저희가 초안을 내놓고 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처음 슬로건에 비해서 윤석열 다음 즉 어떻게 이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 그거는 이 정권의 무법 즉 법치가 무너진 데에서 국민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많이 찾아주셨고 또 거기에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죠. 또 본인 특유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최전선에서 이 선거를 이끌어가겠다. 라는 그런 측면에 윤석열 다음이 보강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강된 최종 버전의 슬로건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 김은혜 의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오늘도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냈습니다. 명절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계속 애청하면서.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모범 청취자시네요. 네, 책 한 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벌써 드렸네. 주셨습니다. 네. 자, 이 현근택 변호사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에 모셨습니다. 원래 월요일이신데 휴일이었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은 자르더니 갑자기 목요일에 왜 부르신 거예요? 자르다니요. 저희가 저 코로나 특집 했어요. 자, 그래서 성과는 안 좋았죠? 성과 좋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날 최진봉 교수님 대신에 네. 이제 장관이 나오셔서 권덕철 장관이 나오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예. 자, 랩진봉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서란부를 묻기도 전에 얘기를 이미 많이 하셔서 청취자분들은 이분 나왔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뵈서 참 좋고요. 두 분께서 주간 키워드 꼽아주셨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걸 오늘 먼저 보죠. 김혜경과 법카.
네. 안 그래도 지금 김은혜 공보단장하고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자, 황제 의전 얘기가 나왔고 법인카드 논란 나왔어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셔요? 이거 의전이 아니에요. 황제 의전 이런 논란이 아니라 이것은 범죄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죄다. 그럼요. 법화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것은요. 그 액수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것은 횡령, 공급 횡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공적 의식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뭐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을 사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이것은요 공적 의식이 없는 거죠.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리약 처방했습니다. 대리태운 수속했습니다. 사적 심부름 시켰습니다. 집안에서 옷 정리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권력의 사적 유용이다. 범죄행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해 보도에 나온 내용만 정리해 보면 왜냐하면 이게 연휴 중에 나와서 오늘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7급 별정직 공무원이 했다는 일이 자 냉장고 및 속옷과 양말 정리, 약품 대리 처방, 반찬 배달, 이재명 후보 당시 경기지사였는데 아들의 퇴원 수속 등이에요. 자 민주당은 이게 배모 사무관과 7급 공무원 간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입장인데 최 교수님 어떻게 김혜경 씨 모르게 이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지만. 왜냐하면 김혜경 씨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쨌든 도움을 받은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자신의 부분인지 책임도 있다. 사과를 그렇죠. 했죠. 사과를 했으니까 그 도움을 받은 게 배모 씨로부터 도움을 받은 부분은 인정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제 배모 씨는 또 본인의 입장문에서 충성심에 의해서 본인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선이 어딘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네네. 파악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일이 이루어졌는지 어쨌든 부적절해요. 그 부분은 명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배모 씨가 이런 행동을 하고 또 배모 씨가 그 A 씨라는 분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다만 이게 정말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건 아닌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냥 지금까지는 배모 씨는 이제 지시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본인이 잘 보이려고 한 일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지시가 있었다면 어떤 게 지시가 있었고 어떤 건 지시가 아닌지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밝히셔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어쨌든 배모 씨가 이제 오랫동안 이재명 후보 옆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2년은 오래됐다고 네, 하네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어쨌든 이제 본인이 모시고 있는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본인이 알아서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배모 씨가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알아서 할 수가 있느냐, 과잉 충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아들 태원 수속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지사의 카드를 갖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서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결제 자체는 이재명 지사의 카드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옷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속옷, 셔츠, 심부름도 해줬어요. 이거 배 씨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사모님의 호르몬 약 이거 다 잘 배달해놨지? 이렇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배 씨를 위해서 해요? 이거는 다 김혜경 씨가 시킨 것이고 이건 김혜경 씨랑 이재명 후보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뭐 이제 일부 좀 과잉 의전이었느냐, 이른바 황제 의전. 혹은 이제 범죄행위라니까요. 장 교수님이 이제 범죄행위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진정하고 얘기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소리를.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대리 처방은 약사법 위반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선대위 수석 대변인 박찬대 의원이 라디오에서 대리 처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배모 씨도 김혜경 씨가 아닌 본인 약품을 대리 처방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전직 비서는 약은 순회동 집 문에 걸어놨다. 90% 이상 이건 김혜경 씨 것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혀서 아니 그러면은 배 씨가 이건 해명이 어떻게 될까요? 배 씨가 본인 약이라고 하면은 아주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러면 7급 공무원 A 씨한테 야 이거 지사 부인을 위한 것처럼 내 약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려고 자 그러면은 약을 처방받고 예쁜 봉투 이것도 사다가 나 모르게 내 거 아니니까 김혜경 씨 집 문고리에다 걸어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몰래 그 앞에 가서 약 가져갈게. 그래야지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에?
자,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좀 반론 있으십니까? 반론은 이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장 교수가 얘기했던 거대로.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주장이 아니라 증거가 있잖아요. 주장. 텔레그램 서로 문자도. 그 내용이 결국은 이제 본인이 어쨌든 대리 처방을 받은 거고 본인의 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저는 뭐 그분이 지금 현재 그분의 입장을 저는 이제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그걸 어쨌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면 어디서 처방을 받았고 그게 정말 누구 이름으로 처방이 됐는지 하는 부분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걸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장 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그렇게 할까 이제 이런 의문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분이 이제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5급 공무원 배모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이재명 후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공공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죠. 민간 변호사 시절부터 알던 인물이다. 꼭 사무실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이었다.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김혜경 씨를 의전하기 위해서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다. 5급 공무원. 김혜경 씨가 배 씨를 우리 경기도 공무원으로 좀 채용시켜줘. 그래서 나 의전 좀 부탁 좀 할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책임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인사권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장 교수 말처럼 결정적으로 이제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도지사가 본인이 이제 지사가 되고 나면. 근데 그러면 지금 장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받으면 이재명 지사가 이 모든 걸 다 지시했다는 게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시했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모든 걸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예컨대 그 부인 되시는 김혜경 씨를 돕는 일에 대해서 뭐 알고 있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만 지금 얘기 나온 모든 것을 다 이재명 지사 그러면 알고 있었고 그걸 뭐 다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일단 배모 씨의 행동은 너무너무 잘못됐고 그런 형태의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김혜경 씨가 시켰으니까 배모 씨가 했지. 시켰다고 100%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김혜경 씨가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다는 걸 얘기한 걸 보면 인식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또 배 씨가 정말 충성심 때문에 본인이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오랫동안 모시고 있는 분인데 장 교수를 예를 들면 장 교수가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됐는데 모시고 있는 분인데 저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서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이제 경계의 문제지만. 그거는 제가 국정감사라든지 어떤 정책이나 자료를 준비할 때 열심히 하지. 제가 아무리 제가 모셨던 분을 존경한다고 해서 가서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다가 제 카드로 다시 긁고 속옷도 갖다 주고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의 차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아직은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정말 이분이 제대로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모르는 문제니까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법인카드에서 1억 4천만 원이 인출됐잖아요. 현금으로. 이거 관련해서 빨리 고발을 하세요. 고발을 하셔가지고 잘잘못을 좀 가려달라고 해야 된다. 네, 일단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고 또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어요. 했는지 뭐 한다고 했어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고발을 하시죠. 어쨌든 고발을 하면 조사는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티키타카라는데 제가 왜 여기까지 그랬냐면 두 분이 서로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 것으로 설정을 하니까 맞아. 몰입이 안 돼. 몰입이. 그러네. 그래요? 두 분이 서로를 그렇게 위해서 뭘 사주실 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요건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KBS 보도로 나온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제 사용했다. 소고기와 초밥을 샀다. 지금 또 이제 현금 인출 얘기도 하셨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KBS에서 방송한 영수증 자체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문제 제기도 했어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영수증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수증의 내용을 보면 이게 수량하고 합계 계산이 안 맞아요. 총액은 맞는데 네네네. 예를 들면 뭐 8만 원짜리 하나인데 뭐 11만 얼마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와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영수증이 그건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취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럼 영수증이 그렇게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몇 개 뭐를 얼마짜리를 몇 개를 먹어서 얼마 뭐 몇 개를 샀으니까 얼마 이렇게 되는데 그 영수증이 내용이 맞지 않아요. 총액하고 그 구성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영수증이 왜 이렇게 발행됐는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내야 된다. 저는 그걸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 의문되는 게 뭐냐면 가격표를 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네네네. 왜 가격표를 뗐을까? 아. 그것도 약간 좀 의심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떼라고 만약에 했으니까 그랬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장 교수 그렇게 생각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김혜영 씨가 지시를 하고 뭐 알았다고 하면 법인카드를 얼마 쓰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가격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장바와 이렇게 시켰다면 만약 시켰다고 하면 실제 얼마가 그 영수증하고 실제 산 내용의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떼고 가라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약간은 그 뗄 이유가 특별히 없잖아요. 아니, 배 씨가 떼라고 했으니까 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씨가 떼라고 한 이유를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볼게요. 장 교수 말씀처럼 장 교수도 상상을 하시니까 저도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배 씨가 충성시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 말에 근거해서 제가 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말 뭔가를 사드리고 싶은데 선물이다. 뭐 선물이다 하고 사드리고 싶은데 본인 카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인 경우에 이제 가격표를 흔히 떼죠. 그렇죠. 얼마짜리라는 내색을 네. 그래서 하니까. 이제 본인 카드로 사고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법인 카드로 돌려받았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내 말은 지금 그 배 씨가 말하는 내용하고 그 내용을 연결시키면 따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장 교수님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지만 가격표를 떼고 신용카드로 샀다가 나중에 법인카드로 받았다고 하면 뭐 이제 예를 드는 거 이건 제 진짜 100% 제 그냥 생각입니다. 이분이 그냥 선물 드는 것처럼 하고 본인이 나중에 법인카드로 그걸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그 지금까지 나온 말만 종합해 보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이 얘기한 것보다 우리 공영방송 KBS가 취재한 내용을 더 신뢰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인카드 논란. 민주당은 김혜경 씨에게 사실관계 확인은 못했다는 입장이고요. 대신 이제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 전에 사과 입장문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를 한다. 감사해서 CCBB 사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서 이게 다뤄질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이 사안이 설 명절 연휴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지율에 장 교수님 지지율에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미칠까요? 별로 안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터졌으면은 아니 이렇게 도덕적이고 충직하고 윤리적인 분이 이런 일을 벌였어? 야 이건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이거는 자격이 안 돼라고 판단하겠지만 이재명 후보나 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뭐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지지자들이 이것 때문에 지지 안 해라고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핵심적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선대위에 있는 분들은 위축당할 수가 있어요. 위축. 그러니까 돈도 없지 않은 분이 무슨 소고기를 안심을 법인카드로 그렇게 사 먹었을까. 이러면은 후보한테 좀 창피한 거예요, 후보가. 그러면은 선거운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위축되고 축소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효과는 클 것 같다. 그런 효과는 있다. 아무래도 자랑스러운 우리 이재명 후보 좀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었잖아. 이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뭐 단정적으로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관련해서는 좀 이제 긴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토론에서 보는 걸로 하고 자 저희는 이제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양쪽의 질문을 다 소화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최진봉 교수님이 뽑으신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말했다는 거죠. 내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이런 녹취록이 좀 뒤늦게 공개가 됐고요. 한국일보가 오늘 조간 신문에서 전후 사정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이 카드라는 게 뭔지는 뭐 맥락으로도 추가 잘 안 돼서 자, 최 교수님 이 키워드를 제기해 주셨으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얘기하려는데 소리를 내고 그러세요. 장 교수님. 어쨌든 이제 교란 전략이죠. 교란 전략이죠. 저는 이제 내 카드면 윤석열 죽어.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산 거 그때만 해도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설마. 의혹을 제기했었죠. 소개해서 산 거다. 그렇게 얘기했고 뭐 더 싼 값에 샀다 이러면서 뭐 그냥 일단락 됐어요. 근데 또 거기다가 넘어가서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주임 수사를 했는데 대장동 이슈 관련된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 부분만 수사가 된 거잖아요. 덮은 거 아니냐 하는 그렇죠. 주임 검사를 윤석열 후보가 했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할 때 이제 문제가 됐던 그분 있잖아요. 조사 대상이 됐던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인을
박영수 특검이었는데 그 소개해 준 사람이 김만배 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연결고리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내 카드면 윤석열 죽어란 말은 그 김만배 씨가 또 한간에서는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그 특검에 소개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얼핏 있었어요. 흘러갔죠. 맞아요. 네, 있었어요. 언론의 보도에. 그래서 뭐 그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사실 확인 안 됐고. 그렇죠. 사실 확인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김만배 씨를 그냥 윤석열 후보는 뭐 상가집에서 한두 번 봤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정도 사이일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녹취록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름 석자 윤석열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녹취록에 이재명이란 이름은 없잖아요. 얘를 그분이랑 가지고 이재명이 아니냐고 얼마나 따졌죠. 공격을 했습니까? 네네네. 국민의힘에서. 근데 내 카드면 윤석열 죽어란 말은 명확하게 윤석열 후보를 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치적으로 그런 카드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왜 검찰이 그럼 수사를 안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수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연관성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검찰이 빨리 이 부분을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밝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관련해서 아까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살짝 언급을 하셨으니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MBC 라디오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육성으로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요 녹취록이 나온 거는 윤석열 후보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초기부터 쭉 이 윤석열 관련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녹취록에서 김만배라는 당사자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윤석열 씨는 막상 김만배 씨를 행사 이런 데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눈인사 정도를 한 번쯤 했나 이 정도고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또 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저게 허언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저거는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관련해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또 오늘 아침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박영수와 윤석열이다. 대선 승패 상관없이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윤석열, 김만배, 정영학 이렇게 세 명이 동시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산저축은행이다 이런 주장인데 일리가 있는 겁니까?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부산저축은행에서 다 연관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 대장동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만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윤석열 후보는 혐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안 했다고 하지만 그게 왜 그럼 그 많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실 대출한 게 대장동 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왜 그것만 빠져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김만배 씨 녹취록에 이름이 나왔어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그럼 이건 국민들이 볼 때 의심이 안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대장동 안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 카드 갖고 있어 김만배 씨가 만약에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름도 안 나왔는데도 모든 게 이재명 후보가 연관된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이름 나오니까 이건 허풍이다. 부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아까 이제 제기했던 김혜경 씨의 의전 문제 그리고 법인카드 의혹 이거 오늘 토론회에 올라오면 틀림없이 이제 배우자 관련 이슈로 윤 후보가 혹은 뭐 다른 또 야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겠죠. 그럼 사과도 하면서 또 해명을 하겠죠. 그런데 역으로 또 김건희 씨에 대한 이 배우자 리스크 문제가 또 제기되겠죠. 이렇게 오갈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지금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후보에게 또 공격 포인트였는데 이 카드라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역공을 할 텐데 자, 윤 후보의 전략 오늘 뭘까요? 역공 이거 할 필요도 없고 당할 필요도 없어요. 별 의미 없다. 왜냐하면은요. 작년 9월에 이 누구죠? 이 정영학 씨의 녹취록이 나왔을 때 김만배 씨랑 김만배 씨 측의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녹취록 발언 대부분은 과장되어 있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다.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들을 얘기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때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딱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똑같이 얘기했어요. 허언이라고. 이거 잘못된 얘기로 사실관계 따져봐야 된다고.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왜 믿어요? 이 부분은 믿고 다른 부분은 안 믿고 어떤 이것도 부분은 참 진언인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 교수님 반론해 일단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녹취록 안에는. 이름이나 예를 들면 정황상 뭐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름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을 죽일 카드가 있다는 것도 이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아무리 허풍이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윤석열 죽일 카드가 있어. 이렇게 호언을 해도 이렇게까지 호언을 할 수 있다고 보질 않아요. 저는. 내가 입을 열면 너는 죽어. 막 한 방이가 막 우리가 장성철 교수가 최주봉 교수를 죽일 카드가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기서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할 거예요. 네. 이게 뭔지. 아니 근데 이게 더 구체적인 증거나 증언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김혜영 씨 관련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텔레그램에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 사진들까지 다 나왔잖아요. 관련자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내용밖에 없어요. 말밖에 없죠. 말. 네. 그럼 김만배 씨나 정영학 씨가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그때 따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였어 라고 더 진전된 증언이나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뭐 토론회 때 이거 가지고 공격하기에는 지금 카드 상당히 좀 약하다. 저는 그래서 검찰이 빨리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어떤 카드가 있는 건지 없다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 그래서 부분을 언론 조사를 같으면 해봐야죠. 이게 김만배 씨 취재할 텐데 구속 기소돼 있는 상황이니까 취재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취재는 안 되고 통해서 검찰이 취조는 할 필요가 있겠죠. 취조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을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발동해가지고 빨리빨리 이거 수사시켜요. 그럼 되잖아요. 자, 또 특검하자는 얘기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자, 이번에는 정책 얘기를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3분 동안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연휴 사이에 이주 노동자 건보료,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또 사드 추가 배치,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런 좀 강한 공약을 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혐오 정치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외국인 노동자 건보료 팩트 체크를 했더니 이 흑자라 그러더라고요. 네, 흑자예요. 네, 최 교수님 이런 것들은 혐오 정치 조장이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계속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는데 팩트 체크는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건보료가 흑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으로 건보료는 흑자고 그런 부분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불법적으로 수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맞겠다 이러면 말은 돼요. 그거는.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또 그분이 피부양자로 누군가 가족을 등록해서 치료받고 근데 그 내용 전체가 흑자인데 적자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뭘 주장하든 팩트가 틀려버리면 그 주장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보니까 그러니까 1년에 거의 5천억 정도의 흑자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외국인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그럼 건강보험이 그럼 건강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팩트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되는 부분들은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마치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제대로 돈을 내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특히 중국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 계신 중국인 분들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얼마나 불쾌하게 느끼겠습니까? 중국 눈치를 보자는 게 아니고 이거는 대통령 후보로서 외교 관계에 상당히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게 외국인 건보료 전반적인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대략 한 5천만 원 내놓고 한 7억 원 이상의 뭐 이렇게 혜택을 받아갔다 이런 부분을 바로잡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사드 추가 배치가 왜 혐오 정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드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그것이 왜 혐오 정치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혐오 정치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그러니까 사드는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실제 사드는 지상 40km 정도 고고도에서 이제 요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ICBM이나 높이 날라서 가는 미사일의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거는 북한에서 일부만이 와요. 그렇게 높이 날아오지도 않아요. 수도권 방어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천궁처럼 우리나라 자체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더 유용한 거죠. 페이트리어트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사드가 북한을 겨냥한 거라기보다는 저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거나 중장거리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걸 요격하는데 그래서 미군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냥 사드를 만들겠다, 뭐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실제적으로 실용성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디에 배치할 거냐 했더니 뭐 이건
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충남 지역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어요. 관계자가.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게 실제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저는 뭐 안보에 있어서는 가장 저는 제가 해병대 장교 출신이잖아요. 안보에 있어서는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지만 실용성이 없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게 이제 중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 되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미사일 방어 체계는 우리나라가 천궁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좀 더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북한이 언제 발사를 하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녁 토론 때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안보의 구체적인 얘기가 해병대 장교 최 교수님 얘기처럼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한 말씀 하세요. 우리나라를 향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우방국을 향하는 그러한 북한의 미사일들을 단 한 발이라도 막을 가능성이 있으면 이러한 방어 무기는 배치하는 것이 옳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드 배치할 때 남북 관계가 험악해졌던 게 아니라 중국이 한한령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수출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이 중국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두 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지만 오늘 저녁 토론을 이제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기로 하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각설하고 시즌 2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너무 오래 쉬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연휴 후유증을 겪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비타민C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이 비타민C 음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사본부의 특집 코너들이 많았어서 3주 만에 만나는 경제 스토리텔러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얼굴이 되게 뽀얘지셨다. 아, 감사합니다. 소년처럼 햇빛을 못 보고 집에만 계셨군요. 어린 애들과 같이 있다 보니. 아, 그래요. 자, 네. 어린아이와 있다 보니 소년처럼 되셨는데. 네. 자, 오늘 러시아 소식 준비하셨죠? 네, 푸틴 소식이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이게 전운이 감돌아요. 네. 네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가상화폐에서 시작해보죠. 네? 가상화폐가 관련이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러시아가 가상화폐가 많은 나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전 세계 가상자산의 12%. 오. 16조 5천억 루블, 우리 돈으로 하면 257조 원. 많다. 이게 싱가포르의 트리플 A라는 가상자산 업체 통계이긴 한데요. 네.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대략 이럴 거라는 건데, 네, 러시아 증시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크다, 네. 러시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건데, 1,700만 명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령은 25에서 44세 사이. 젊은 사람들이 전체 한 60%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였어요. 젊은 층. 그런데 네. 좋아요.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사랑한다, 많이 네.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 전쟁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좋아한다는 말은 이 말을 뒤집으면 러시아 사람들이 자국 화폐인 루블을 싫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왜 싫어하냐? 가치가 막 변하니까요. 10년 전에 달러당 한 30루블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지금 달러당 75에서 80루블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요. 2.5배 된 거였는데 이게 10년 사이에. 네, 높아졌다는 건 환율이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가치가 얘기죠. 네네.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달러당 1,000원 하다가 2,500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외환 위기 같은 네. 상황이죠. 자국 통화에 대한 어떤 믿음이 떨어지고 그게 예전에는 달러를 사거나 아니면 달러 말고 사면 금을 샀죠, 사람들이. 아, 그렇죠. 안전자산. 네. 달러 아니면 금. 요즘은 금 대신 가상자산을 많이들 사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래서 이렇게 가상화폐가 뜨겁다. 야, 좋아요. 알았어요. 네. 루블화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신뢰가 별로 없다. 네. 왜냐하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10년 사이에 2.5배 떨어졌다. 달러랑 네. 비교해보면.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가는데 네. 자, 러시아 경제는 왜 이렇게 지금 불안정한 겁니까? 2013년에 러시아 1인당 GDP가 16,000달러 정도 됐습니다. 네네. 꽤 됐죠.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니까. 네. 중진국 정도로. 네. 2015년에 9,000달러가 됩니다.
$10,000 아래로. 네.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계속 이 상태에서 그렇게 회복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가 군사력으로 미국도 EU도 우습게 보니까 큰 나라인 것 같지만 땅덩이도 굉장히 크고 인구도 1억이 넘으니까 특히 막 EU 같은 경우는 러시아 천연가스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밸브 잠근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큰 나라 같은데 경제 규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원유가 많이 나는데도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경제 규모가 러시아가요? 네, GDP가 우리가 10등이고요. 러시아가 11등입니다. 작년에. 바로 아래네요. 네. 게다가 쓰는 통화 루블 못 들어봤잖아요. 기축통화도 아니고. 네. 글로벌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글로벌 긴축이 있을 때마다 루블은 폭락을 하거든요. 게다가 원유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수출품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보통 국제 경제에서는 신흥국, 그 자원 의존 신흥국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면은 러시아가 경제 대국이 아니고 신흥국에 불과하다. 네. 러시아 상품이 전 원유 말고 또 관광 가면요. 인형 안에서 인형 나오고 나무로 만들어서 얼마 안 할걸요. 그렇죠. 그게 또 공산품이라고 하기에는. 네. 자, 러시아가 생각보다 지금 듣고 보니까 이게 경제 대국 아니고 신흥국. GDP 규모도 우리보다 아래다. 자, 경제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러시아와 전운이 감도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경제 얘기를 이만큼 쏟아내셨는데 어떻게 연계를 지으시려고?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국제 경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휘청휘청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이런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에 전면적인 침공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전쟁도 치르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 굉장히 짜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경제랑 무관하게 좀 독재자 스타일 내지는 권위주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다 보니까 한번 우리는 위상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주먹을 휘둘러야 된다라는 전쟁 가능성. 그래서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푸틴의 리더십 스타일이 2014년에 그 크림반도를 점령했잖아요. 정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도 걱정을 하는 거고 그렇긴 한데 근데 경제가 완전히 뒷받침이 안 되는데 이를테면 경제가 산산조각이 나고 경제 위기가 와서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권 통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는 너무 가까운 곳에 그런 나라가 하나 있기 때문에 보고는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그렇다.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도 대고 있고요. 직접 병력 지원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전쟁이 나면 이런 무기하고 자금은 계속 지원을 할 겁니다. 서방의 무기와 자금이 반러시아 군에게 지원된다. 전면전을 해서 수도 키예프를 빨리 장악을 해야 돼요. 빨리 장악 안 하면 러시아는 이 전쟁을 많이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병력을 지원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상전, 공중전 해가면서 재래식으로 수도 키예프까지 간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병력이나 경제 손실을 생각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안 그래도 코로나 대응 과정도 별로 잘 못했고요. 돈도 많이 썼는데 원유 팔아서 돈이 많긴 하지만 이 전쟁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거든요. 이 돈을 계속 쓰다 보면 속전속결 못하면 그래서 그 원유 팔아 쓴 돈을 다 쓰면 빚을 내야 되는데 빚 못 냅니다. 전쟁 상황에. 전 세계가 제재할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달러 빚을 특히 못 내고요. 이런 불확실성. 전쟁을 시작할 때 이런 불확실성이 있고 또 전쟁을 해서 이겼다 손 친들 점령 뒤에도 불확실성이 또 있습니다. 유지해야 되니까. 사실 자, 점령을 해도 끝이 아니다. 크림반도는 쉽게 장악을 했죠. 그랬죠. 투표하면 96%가 러시아 병합을 찬성했었거든요. 나머지 우크라이나는 다릅니다. 다르다. 특히 수도 키예프 여기는 서방으로 가고 싶어하고 EU 가입하고 싶어하고 나토 가입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014년에도 목숨 걸고 거리로 나와서 대통령을 끌어내렸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광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계속해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 식민지 시대처럼 이렇게 강제력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겁니다. 경찰이랑 군인이 엄청 많아야 될 거거든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점령만이 문제가 아니라 통치를 하려면 국민들을 결국 이게 복속시켜야 되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 상황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전 상황이 되겠죠. 자, 지금 글로벌 경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 미국발 긴축
테이퍼링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미국이 돈줄을 쥐고 쥐는 목적은 인플레이션 잡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성공한다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성공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겠죠.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높으니까 의존도가 커지기 때문인데 원자재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러시아 수출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전쟁 비용은 많이 들고 수출품 가격 떨어지고 서방이 제재를 굉장히 심하게 할 거고 외국 자본은 다 나갈 거고요. 그러면 루블화 가치는 더 폭락할 거고 틀림없이 금융위기 가능성이 고조될 겁니다. 2014년 15년에 그랬거든요. 실제로 겨우겨우 막았거든요. 이번엔 못 막을 수도 있거든요. 못 막으면 푸틴이 아무리 철권 통치를 하고 인기가 많아도 소용이 없다. 국가 부도 상태가 되면 푸틴 대통령의 미래도 없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면 이런 상황들 다 고려하고 계산기에 넣어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탱크를 한 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 그러기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다. 그렇죠. 한번 좀 위세를 부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부도 상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다만 목적이 하나는 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들어오면 안 된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서 받아주지 마라. 이런 약속을 받고자 하는 목적은 있어요. 그 약속을 위해서 끝까지 긴장 수위만 뜨겁게 올릴 수는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영민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간식 비타민 C